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결혼식 전날 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신성해야 할 바로 그 밤에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다른 여자와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그 여자가 바로 나보다 고작 5살 많은 새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이성이 소리칩니다. 당장 달려들어가 저 추악한 거짓을 모두 뒤엎어버리라고. 하지만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팔을 붙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속삭인다면 어떨까요? 그냥 두어라. 저들 연극 끝까지 하게. 내일 결혼식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마. 네, 구독자 여러분, 이것은 악몽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잔인하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신부 입장만을 기다리던 저를 아버지가 직접 연출한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 이해하시려면 그 운명의 밤 이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제 세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서윤, 28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룡건설 김진태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마냥 즐기기만 하는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유명 패션 회사에 입사해 저 스스로의 힘으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장미꽃으로 가득한 탄탄대로였고 그 길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꽃은 바로 제 약혼자 강준혁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간 연애했습니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저희의 사랑은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준혁 씨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유망한 IT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 뛰어난 능력, 따뜻한 마음까지 이상적인 남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삶의 안식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저희 가족 역시 2년 전 아버지가 유미나 씨와 재혼하면서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미나 씨는 저보다 겨우 5살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상냥하고 애교가 많았죠. 그녀는 제 친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려 애쓰기보다는 마치 친한 언니나 친구처럼 제 곁에서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나 씨는 무뚝뚝하고 냉철한 아버지를 살뜰히 챙겼고 덕분에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부드러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저와 준혁 씨의 관계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 다정한 새어머니, 그리고 완벽한 약혼자까지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곧 갈기갈기 찢겨나갈 운명도 모른 채 마지막 행복을 만끽하던 순진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들에게 지방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해서 아주 늦게 들어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싱글 라이프를 기념하기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손수 준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차를 몰아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집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미나 씨가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위해 가사도우미 분들을
일찍 퇴근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익숙한 향기가 코를 찌르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드니아 향수, 제가 미나 씨의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한정판 향수였습니다. 그 향기는 비정상적으로 짙었고 준혁 씨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와 뒤섞여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향수가 이곳 아버지의 침실 앞에서 뒤엉켜 있는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쳤던 아버지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밀하고도 불쾌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 애써 억누르는 듯한 신음소리,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때문에 밤늦게나 돌아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안에는 누가 있는 걸까? 이성은 당장 돌아서라고 소리쳤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저는 천천히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두 개의 몸이 미친 듯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준혁,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신음하던 여자는 바로 유미나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미친 듯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저 두 위선자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 힘을 모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들을 평생 기억에 남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발을 들어 올린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손이 갑자기 제 어깨를 누르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목소리,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제 뒤에서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입는 정장 차림 그대로 조금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냉정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 안의 광경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고 부르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절대적인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어 문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복도 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억눌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당장 들어가서 저것들 현장을 잡아야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더 세게 쥐고 당신의 서재로 저를 끌고 들어가 소리 없이 부드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 바깥의 더러운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고 나서야 아버지는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리고 제 귀에 바싹 다가와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후벼 파는 비수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저들 연극 끝까지 하게 둬. 내일 결혼식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줄 테니 구독자 여러분, 젊은 여자는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말한 재미있는 구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운명의 결혼식은 정말 열리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저를 막으신 거예요? 저 꼴을 보고도 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내, 아버지가 딸을 맡기려던 사위가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아버지의 한숨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더 이상 냉정하지 않은 깊은 고통과 보이지 않는 피로가 깃든 눈빛으로 내가 아프지 않을 것 같으냐,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 여자, 내가 진심으로 믿었다. 저놈, 내 딸과 대룡의 미래를 모두 맡기려 했다. 내가 무쇠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아느냐. 아버지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철옹성처럼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침착하신 거예요? 왜 제가 저것들의 정체를 밝히게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안 지 꽤 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셨고 제가 가짜 행복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셨고 이 결혼식이 준비되도록 지켜만 보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의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심이 가기 시작했지. 회사 기밀 자금에서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견됐다. 오직 유미나만 접근할 수 있는 돈이었지. 처음엔 그냥 사치가 좀 심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람을 시켜 깊이 파보니 그 돈이 모두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강준혁 그놈이 운영하는 IT 회사의 계좌로.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람을 붙였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보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 한 달 전 나는 알게 됐다. 저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사이가 아니더구나. 유미나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연인 사이였다. 나와 그 아이의 결혼, 그리고 너와 강준혁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아주 공들여 만든 한 편의 연극이었던 게다. 저는 더 이상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마비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3년간의 뜨거웠던 사랑, 영원을 약속했던 맹세, 다정했던 모든 행동이 전부 가짜였습니다. 유미나의 상냥함과 세심함,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왜요, 아버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그리고 그 이상이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바로 저것들을 내치지 않았는지 아느냐. 만약 이게 단순히 불륜 문제였다면 진작에 둘 다 이 집에서 쫓아냈을 게다. 하지만 아니야, 서윤아. 저들의 음모는 훨씬 더 거대하다. 저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대룡그룹 전체를 원하고 있다. 우리 부녀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알겠느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적은 상상 이상으로 교활해. 만약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게다. 저는 입을 다문 채 아버지가 털어놓은 끔찍한 진실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순진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결혼식을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아니, 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낚시꾼이 가장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다. 성급하게 낚싯대를 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낚싯줄을 살짝 풀어주어 미끼를 완전히 삼켰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 깊은 덫에 빠지도록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낚싯대를 낚아챌 순간이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혼식이 바로 우리가 낚싯대를 낚아챌 순간이다. 내일 결혼식이요. 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를 배신한 놈, 우리 가족의 원수와 결혼식을 계속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전 못해요. 저 인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악마의 탈을 쓴 놈과 사랑을 맹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해야만 한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연애 문제가 아니야, 서윤아.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고 내 평생의 피와 땀이며 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다. 만약 지금 파혼하면 저들은 계획이 들통난 걸 알고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들 거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내 부모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저런 쓰레기들 손에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아버지의 말은 제 얼굴에 쏟아지는 찬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순간적인 분노와 고통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심장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이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이런 거짓을 너무 오랫동안 견디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필요하다. 서윤아. 이 싸움에서 네가 바로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다. 오직 너만이 저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딱 24시간만 더 버텨다오. 행복한 신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다. 그 후에는 내가 약속하마. 오늘 네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내 결혼식을 심판의 무대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공개 재판으로 만들어주마. 아버지를 믿겠느냐? 저는 아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고통 대신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아버지는 더 이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해 작전을 짜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할게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 더러운 소리가 맴돌았고 마음속에는 무한한 혐오감이 들끓었습니다. 연기해야 한다.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한다. 매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비참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저는 제 사랑이 가장 눈부시게 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제 손으로 사랑을 묻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맑아야 할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 햇살은 눈부시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억지로 짓고 있는 미소처럼.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에 비친 제 헬쑥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크서클과 피곤한 기색을 가리기 위해 아주 많은 컨실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주인공이니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한편의 비극적인 복수극의 주인공.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걸친 채 할 수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집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데코레이션 팀, 케이터링 팀이 오후에 있을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유미나와 강준혁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옥색 원피스를 입어 하얀 피부와 청순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에도 늠름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계란 프라이 한 조각을 미나 씨의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어젯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침대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태연하게 새어머니와 예비 사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기력은 정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본 미나 씨는 활짝 웃으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서윤이 일어났구나. 이리 와서 아침 먹어. 어젯밤에 설레서 잠 못 잤지. 눈 좀 봐. 그녀는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고 식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소름이 돋는 혐오감을 느꼈지만 그 팔을 뿌리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 설치긴 했어요. 우리 서윤이가 안 예쁘면 누가 예쁘겠어? 준혁 씨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제가 한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이 매너 있는 행동이 지금은 그저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얼른 먹어. 힘내야지. 오늘 긴 하루가 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전복죽 주방에 특별히 부탁해놨어. 그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떠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보고 다시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가책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먹잇감을 곧 손에 넣을 사냥꾼의 자신감과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파도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준혁 씨와 미나 씨를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님, 준혁 씨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따님이 이제 시집 가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아요.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설쳤다지 뭡니까? 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눈빛이었지만 제게 연기를 제대로 하라고 상기시키는 신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 가진 아비는 다 이런 날을 겪는 법이지. 어서 먹어라. 서윤아,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전복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오늘은 목구멍에서 쓰디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침 식사는 극도의 위선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화장과 헤어스타일에 대해 물었고 준혁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때때로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혁 씨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 아버님도 계시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날 서윤이에게 주고 싶은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란색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미끼. 미나 씨는 옆에서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무슨 선물이기에 그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했어요. 준혁 씨? 준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 보니 그 미소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나는 네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인지 잘 알아. 너는 너만의 커리어가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있지. 나도 내 회사가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어. 결혼 후에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는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결혼 신탁 계약서 초안이야. 국내 최고의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작성했어. 우리가 여기에 서명하면 너와 나의 모든 개인 재산은 이 기금으로 통합되고 우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거야. 오늘 오후 결혼식에서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의 증표가 될 거야. 어때? 저는 서류철을 보고 다시 준혁 씨의 기대에 찬 눈빛과 미나 씨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감동받은 척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혁 씨,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룡그룹의 내 지분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주신 강남의 그 노른자 땅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합법적으로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강서방.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참 생각이 깊어. 서윤아, 한번 보거라. 강서방이 너를 위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화살 같았습니다. 준혁 씨를 향한 칭찬인 동시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저를 향한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거짓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 번 볼게요. 저는 여전히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철은 오늘 오후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제 앞에 앉은 두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기소장이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위선으로 가득한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핑계로 그 혐오스러운 두 인간에게서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결혼 신탁 계약서를 들고 방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에서 감동의 가면은 즉시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극에 달한 분노가 자리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침대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악랄한 음모가 담긴 종이들이 흩어지며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돈,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강준혁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아비다, 문 좀 열어라.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 PC 하나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힐끗 보시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저들의 마지막 덫이다.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회사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왜 제 돈이 더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거라. 우리 쪽 조사팀이 알아낸 것들이다. 아버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강준혁의 회사인 V테크의 조직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다른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수많은 붉은 화살표들이 은행, 투자기관, 심지어 사채까지 포함한 거대한 부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총 부채액은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숫자 거의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따라 아버지가 비꼬는 투로마를 잘랐습니다. 소위 VTEC이라는 이 회사는 사실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다. 새로운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의 이자를 막는 방식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지. 쉽게 말해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고 파산 직전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사업적 재능을 존경했던 그 남자는 사실 전문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호화롭게 살 돈은 어디서 난 거죠? 아버지는 다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발급된 수많은 거래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아버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저놈의 연극을 뒷받침해준 자금의 출처다. 그리고 이 돈은 네가 상상도 못할 사람에게서 나왔지. 제 눈은 계좌 소유주의 이름 유미나에 고정되었습니다. 유미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룡복지재단 기억하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선활동과 직원 복지를 위해 내가 만든 재단이다. 나는 너무나 순진하게 유미나에게 모든 관리 권한을 맡겼다. 그 아이는 내 신뢰를 이용해 지난 2년간 수백억 원을 비밀리에 빼돌렸다.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린 후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해서 강준혁에게 다시 보내준 거다. 저놈의 성공한 사업가라는 겉모습, 너에게 접근하고 너를 속이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 전부 우리 그룹의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재산 탈취 음모였습니다. 항상 순하고 분수를 아는 척했던 그 여자, 유미나가 사실은 진짜 독사였습니다. 저들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 아버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미나가 빼돌린 돈만으로는 더 이상 강준혁의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게다. 이 결혼 신탁 계약이 바로 저들의 마지막 승부수다. 저들은 내 재산이 필요하다. 특히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강남 중심가의 그 땅 말이다. 그 땅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어 강준혁의 회사를 살리기에 충분하지.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나면 저들은 너를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다. 심지어 아버지는 말을 멈췄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 속 증거들과 주름 가득한 얼굴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사기를 당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모든 판세를 꿰뚫어 보고 있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적의 덫보다 더 큰 덫을 인내심 있게 설치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가 바로 그 그물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오직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가 되는 것. 나머지는 모두 이 아비에게 맡겨라. 아버지는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장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두었다. 중요한 하객들, 변호사, 그리고 보안팀도 모두 준비를 마쳤다. 무대는 세워졌고 배우들도 역할을 맡았지. 이제 막이 내릴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내 딸아.
강준혁과 유민아의 금융사기, 음모에 대한 증거들이 태블릿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었을까? 왜 그들은 그토록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부녀를 노렸을까? 단지 돈 때문이라면 세상에 재벌은 많고 부유한 가족은 널려 있는데 왜 굳이 몇 년에 걸쳐 이렇게 공들인 위험한 연극을 해야 했을까? 분명 더 깊은 이유,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제 궁금증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구나, 박상철. 그분은 누구세요, 아버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통화하실 때 준혁 씨와 관련해서 언급하시는 걸 들었어요. 왠지 들어본 이름 같아요. 그 사람이 준혁 씨와 그의 음모와 관련이 있나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작은 바로 걸어가 독한 양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마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사람처럼 앉아라, 서윤아. 이 이야기는 언젠가 네가 알게 될 일이다. 어쩌면 미리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험악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5년 전 대룡그룹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주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상철이라는 사람과 함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가 오늘날 그룹의 초석을 다졌지. 나와 박 사장은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지.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다.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구나.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프로젝트 자금에서 막대한 액수가 비는 것을 발견했다. 몰래 조사를 했고 내가 가장 믿었던 형제, 박 사장이 프로젝트 자금 수백억 원을 비밀리에 빼돌려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우리 두 형제의 피와 땀이 담긴 프로젝트 전체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렴풋했던 기억, 어릴 적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사탕을 주던 한 아저씨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박상철 아저씨.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따로 만나서 그 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우더구나. 결국 일이 터졌고 감사가 시작됐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박 사장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 비 오던 밤 아버지는 흠뻑 젖은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잠겨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의 파트너가 자살했다는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내와 15살짜리 아들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 그의 아내도 그 후 충격과 수치심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 아들은 외가 쪽 친척들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내가 그 아이를 도우려고 수소문했지만 그들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나는 모든 악연이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더구나.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자라났다. 자기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 항상 내가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프로젝트를 독차지하기 위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그 아이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 복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하고도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아니, 설마 저는 제 추측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렇다. 아버지는 제 끔찍한 생각을 확인시켜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혁. 그놈의 진짜 이름은 박준혁이다. 바로 박상철의 외아들이지. 마지막 진실은 마치 벼락처럼 제 귓가를 때렸고 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강준혁이 우리 가족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니. 지난 3년간의 행복은 증오심으로 빚어낸 한편의 복수극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마비감을 느꼈습니다. 감정적 배신감은 이제 극에 달한 혐오와 공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했고 저를 복수의 도구로만 여긴 자에게 제 심장을 통째로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제 아버지의 사업을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복수였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가슴을 헤집어 놓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접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청혼한 건 모두 이 집에 발을 들여놓고 자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서운 냉기가 어렸습니다. 정확하다. 그리고 유미나, 그 아이가 바로 박준혁이 심어놓은 첫 번째 말이었다. 순진하고 가련한 척하며 나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었지. 이 집의 안주인이 된 후에야 박준혁이 나타나 너를 유혹할 기회를 만든 것이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그놈이 영리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건 인정해야겠구나. 제 애비의 교활함은 물려받았지만 그걸 잔인한 길에 써먹었지. 그럼 왜 저한테 더 일찍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짓 속에 빠져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인간과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는지 아세요? 제게 환상을 심어주셨다가 직접 그걸 깨부수셨어요. 아버지는 본인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이 흐느끼기만 할 때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하지만 서윤아, 그거 아느냐. 전쟁에서는 때로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내가 침착하게 연기를 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당장 저것들의 멱살을 잡았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었을까? 저들은 잡아뗄 테고 네가 질투심에 망상을 한다고 몰아붙였을 거다. 그때 우리 증거는 저들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어. 저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른 기회를 엿봤을 게다. 그랬다면 우리는 언제든 뒤에서 칼을 맞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거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아버지의 말은 제 안의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무서운 인내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신의 고통을 홀로 사귀고 딸이 속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오직 단 하루를 위해서. 그런데 왜 굳이 결혼식이어야 했어요? 저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증거들로 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법원?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저들을 사기 및 재산 탈취 혐의로 처리하겠지. 몇 년 혹은 십수년 징역을 살게 될 게다. 하지만 명예는 약혼자와 새어머니에게 속은 내 딸의 명예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다. 어린 비서에게 수백억을 횡령당한 대룡그룹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될 테고 파트너들은 신뢰를 잃고 주가는 폭락하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박준혁의 원한 그놈이 제 아비를 위해 멋대로 꾸며낸 그 누명은 영원히 씻겨나가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룡이 과거에 무언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수군댈 테지. 나는 그런 승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공개적인 심판을 원한다. 어떤 거짓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을 말이다. 아버지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두툼한 하객 명단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이다. 아버지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가장 완벽한 무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거라, 이 이름들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받아들고 가지런히 인쇄된 수백 개의 이름을 훑어보았습니다. 양가 친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룡의 자금을 대주는 모든 주요 은행의 은행장들, 국내외 투자자들과 전략적 파트너들, 그리고 수십 개의 주요 경제지와 언론사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에는 과거 아버지와 박상철 사장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박 사장의 몰락 과정을 모두 지켜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오늘 오후 이 나라의 모든 상류층이 이곳에 모일 것이다. 그들은 단지 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내 특별한 재판의 배심원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할 것이다. 그들이 한때 존경했던 자들의 진짜 모습을 나는 언론이 저들의 몰락의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감히 대룡에 맞서려는 모든 자들에게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내 자신의 누명을 벗고 박상철의 죽음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다.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너무나 거대하고 대담했으며 또한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돈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명예, 인격, 그리고 미래까지 완전히 파괴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기쁜 날을 최후 심판의 날로 만들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손을 쓰면 적에게 절대 살아나갈 길을 남겨두지 않는 진짜 늙은 여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흥분마저 느끼며 물었습니다. 계속 연기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연기해야 한다. 잠시 후에 저들을 만나면 그 신탁계약 선물에 아주 행복하고 놀란 척해야 한다. 네가 완전히 설득되었고 그 운명의 계약서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저들이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아주 거대한 마지막 미끼를 던져야만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의 결심은 점점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우, 제 아버지의 복수극에 참여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최고의 연기를 펼칠 것입니다. 무대는 세워졌고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붉은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전해 듣고 나니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명확한 목표와 강철 같은 결심이 그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중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거의 1시간을 보내며 찬물로 세수하여 퉁퉁 부은 눈을 가라앉혔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김서윤, 행복에 겨운 신부이자 완벽한 남편과 가정을 꾸리게 될 행운의 여자라고 저밖에 두 늙은 여우를 속이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그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메이크업과 헤어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유미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 색깔부터 헤어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이 결혼식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서윤이 나왔구나. 얼른 이리 와 앉아. 내가 이 도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모셔왔단다. 오늘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지. 그녀는 제 손을 끌어 화장대 앞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관심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다 챙겨주시니 정말 든든해요. 이 바보, 내가 널 안 챙기면 누굴 챙기겠니? 미나 씨가 제 볼을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근하게 느껴졌던 그 행동이 지금은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준혁 씨 계약서는 잘 봤니? 그 사람 선물 어땠어? 그녀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줍은 척 두 볼을 붉혔습니다. 네, 봤어요. 준혁 씨, 정말 깜짝 놀랐고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 둘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미나 씨의 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온화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준혁 씨, 그 사람 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예쁘게 화장하고 있어. 난 아래층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보고 올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동료에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웨딩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뒤에는 강준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도 하얀색 턱시도를 차려입어 무척이나 세련되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려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면, 만약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강서방, 자네 아내가 될 사람 예쁘지 않은가?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그 위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신부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에게는 빙산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 선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 생각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결혼 신탁 계약에 동의해요. 준혁 씨와 아버지가 동시에 저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눈빛으로, 다른 한 사람은 격려의 눈빛으로. 하지만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작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준혁 씨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지만 금세 펴졌습니다. 말해봐, 서윤아.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최대한 순진하고 진실되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대룡 지분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관리해 주셨어요. 준혁 씨가 저를 믿고 자기 재산을 기금에 합치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제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명한 직후 아버지께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재산 전부를 우리 공동기금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이고 아무런 계산도 없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제 제안은 강력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악과 그 뒤를 잇는 광적인 기쁨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미끼가 이렇게나 큰 월척을 낚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 후 한참이 지나야 저를 설득해 조금씩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미끼는 너무나 크고 매력적이어서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탐색과 함께 이쯤 되면 거절하실 수 없겠죠. 라는 식의 도전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늙은 여우인 아버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척 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정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아쉬움과 관대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허허, 정말 다 키운 딸은 소용없다더니. 알겠다. 아버지는 저와 준혁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하다면 아비가 그렇게 해주마. 오늘 오후 너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서윤이의 모든 재산을 너희 신탁 기금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라. 아버님, 준혁 씨가 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아버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세상 최고의 장인어른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서윤이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장인과 사위의 연극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경멸을 느꼈습니다. 물고기는 낚싯바늘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심지어 아가미 깊숙이까지.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이미 짜인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조종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연극은 이제 가장 흥미로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인 저는 피로 물들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 언니,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제 절친한 친구의 딸인 어린 들러리가 수줍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신랑님이랑 하객분들 모두 식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긴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섬뜩하리만치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무대로 나아가 원수와 마주하고 마지막 연기를 끝낼 시간. 제가 막 방을 나섰을 때 아버지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격식 있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 무척이나 위엄있고 멋져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스쳤지만 금세 굳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팔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옷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하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준비됐느냐? 아버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저도 작지만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극을 볼 준비가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긴 복도를 걸어 예식장이 마련된 정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수와 감탄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만들어진 아치 아래 준혁 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 소유욕, 그리고 승리감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분 후면 가장 기름진 먹잇감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의 눈빛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연극, 이제 곧 시작이야, 박준혁. 아버지는 하얀 장미꽃이 피 뿌려진 길 위로 천천히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는 가볍고 우아했고 넓게 퍼진 웨딩드레스, 자락은 마치 뭉게구름처럼 제 뒤를 따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 부러움, 그리고 축복의 눈빛들.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누구의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제 미소 속에 숨겨진 차가운 얼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례단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이보다 더 환할 수 없는 미소로 기다리고 있던 강준혁을 보았습니다. 예식에 따라 아버지는 제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준혁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서방,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나를 대신해서 남은 평생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게.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제 목숨을 다해 서윤 씨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준혁 씨가 진심 어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은밀한 신호처럼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적이고 믿음 가득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정말이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주례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족의 오랜 친구이신 주례 선생님이 사랑과 결합에 대한 감동적인 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쓰디 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정절과 신뢰에 대한 고귀한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끝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줄 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유미나가 제 가장 가까운 친척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감격에 겨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저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랑 강준혁 군은 신부 김서윤 양을 아내로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감정이 넘쳤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누구라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 만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신부 김서윤 양은 신랑 강준혁 군을 남편으로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식장 전체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 인생 최대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이 네라는 대답이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종말의 신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준혁 씨가 어린 들러리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반지, 그 중앙의 보석이 오후의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왼손을 잡고 천천히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영원히 당신의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용 반지를 집어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길고 아름다웠지만 악마의 손이었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저도 맹세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안겨줄 것을. 반지 교환이 끝난 후 주례 선생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신랑께서 신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과 신뢰에 대한 증표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신호를 보내자 정장을 차려입은 예쁜 비서 한 명이 고급 만년필과 결혼 신탁계약서, 서류철을 은쟁반에 받쳐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준혁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과 사랑하는 제 아내 서윤 씨. 오늘 저는 서윤 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외에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이의 재산에 대한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제가 당신에게 바치는 진심이자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굳건한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는 제게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플래시와 카메라 렌즈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래에 앉은 미나 씨는 두 손을 꼭 쥐고 기대감에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한쪽 구석에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저처럼 긴장하고 계실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에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촉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다시 우리 두 사람의 서명을 기다리는 빈칸이 있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차가운 펜촉은 새하얀 종이에서 아주 미세한 간격을 두고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선 강준혁의 기대에 찬 가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눈초리로는 앞줄에 앉은 유미나의 얼굴에 번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 공간이 숨을 죽인 듯했고 수백 쌍의 눈이 제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펜을 내려 서명하고 제 모든 재산과 미래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잠깐. 긴장된 침묵을 깨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식장 전체가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김진태 회장님이 무대 뒤편에서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딸을 시집 보내는 온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곧 판결을 내릴 판사처럼 냉철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감 넘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단단하고 위험 있어서 주변의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강준혁과 유미나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 씨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의 당혹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음향 담당자에게 곧장 걸어가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과 하객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이 운명적인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하기 전에 저 역시 아버지로서 이 젊은 부부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우리 모두가 제 예비 사위와 사랑하는 아내가 이 가족을 위해 바친 그 깊은 사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비꼬는 투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식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무슨 기념 영상이란 말인가? 왜 김 회장의 말투가 저렇게 이상하단 말인가? 준혁 씨와 미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직감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급히 일어나 무대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면 나중에. 오늘은 아이들 좋은 날이잖아요. 앉아. 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번개처럼 미나 씨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당신 연극 천천히 감상하도록 해.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미나 씨는 겁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들 김 회장이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준혁과 유미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함께 몰래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목격했던 그 끔찍한 영상이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재현될 참이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침실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샹들리에에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예비 사위와 신부의 새어머니가 함께 사적인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준혁 씨와 미나 씨는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오랫동안 굶주린 두 마리의 야수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은 탐욕스럽게 미나 씨의 옷을 찢었고 그녀는 음란하게 신음하며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고 그들은 아버지의 침대, 아버지의 결혼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LED 화면은 최고 해상도로 그들의 병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사 과정 전체를 조금도 가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서로의 귓가에 속삭이는 저속한 말들, 모든 것이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아, 준혁 씨, 더 빨리.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미나, 당신은 정말 요물이야. 내가 당신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라니까. 천천히 해. 우리에겐 오후 내내 시간이 있어. 그 늙은이는 밤늦게나 올 거야. 서윤이는 걔가 갑자기 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 바보. 내가 지방 출장 갔다고 속여놨어.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야. 내일 결혼식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이 집의 모든 건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때 걔랑 이혼하고 우리 둘이 멀리 떠나버리자. 그들의 대화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식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에 찬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능 있는 신랑, 현숙한 새어머니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비열한 음모와 용납할 수 없는 폐륜관계를 맺은 한 쌍의 간부만 남았습니다. 유미나는 어느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그는 제 옆에서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장은 첫 번째 충격 이후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장면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몇 초간 얼어붙어 있다가 전문 사기꾼의 이성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날 유혹했어. 난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저 여자한테 홀렸던 거야. 제발 날 믿어줘.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여러분,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모든 죄를 자신의 정부인 유미나에게 떠넘기며 눈물 젖은 참회의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미난 미친 상태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얼굴을 들어 준혁 씨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강준혁, 이 개자식.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널 유혹했다고? 이 집 재산만 차지하면 저 멍청한 애 버리고 나랑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건 너 아니었어? 이 비겁한 놈. 두 배신자의 이전 투구는 하객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극이 단순한 애정 문제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 김진태 회장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이 사건을 평범한 삼각관계 이야기로 만들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 아버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음란함과 배신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한 두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명은 20년 넘게 아버지를 위해 일해온 대룡그룹의 재무이사 남 이사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룹의 법무팀장인 민 변호사였습니다. 이 두 핵심 인물의 등장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직업적인 예민함으로 이것이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비리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카메라와 마이크를 무대로 향하며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 이사님이 아버지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대룡그룹의 재무이사 남기훈입니다. 오늘 저는 하객으로서가 아니라 유미나 씨와 강준혁 씨와 관련된 심각한 금융 비리를 공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미나 씨와 준혁 씨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화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LED 화면이 다시 한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정적인 영상이 아니라 수많은 서류, 숫자,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 이사님은 또렷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재단 관리직을 맡으면서 유미나 씨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그룹의 자선기금에서 총 187억 원을 비밀리에 횡령했습니다. 187억. 이 숫자에 식장 전체가 경악의 탄성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건 종도 독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이 모든 돈은 해외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강준혁 씨의 회사인 VTech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기 모델에 불과합니다. 어떤 실질적인 가치도 창출하지 않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유니콘이라는 연극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자금원은 바로 유미나 씨가 대룡그룹에서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준혁 씨는 김진태 회장님의 돈으로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어 회장님의 따님을 속이고 최종적으로는 소위 결혼 신탁 계약을 통해 이 가족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준혁 씨와 미나 씨를 경멸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음탕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업가와 현모양처의 탈을 쓴 기생충, 흡혈귀였습니다. 준혁 씨는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포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줄 알아? 김진태, 여기서 위선 떨지 마. 옛날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살인자라고. 그래, 내가 다 계획했다. 준혁 씨가 분노로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딸에게 접근한 것도 유미나를 이 집에 들인 것도 전부 내 계획에 있었어.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알아? 바로 이 위선자 김진태가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야. 15년 전 그는 내 아버지에게 함정을 파고 횡령 누명을 씌운 뒤 프로젝트를 독차지했어. 아버지를 막다른 길로 몰아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내 모든 것, 가족, 명예, 미래를 빼앗아갔어. 말해봐, 이런 원한을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 모든 짓을 한 건 단지 내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였어. 여기서 벌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인간, 김진태야. 그의 말은 무게감 있고 비통해서 군중 속의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과거를 잘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김 회장이 과거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더러운 수법을 썼을까? 이 복수 이야기에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닐까? 유미나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히 준혁 씨 옆으로 기어가 울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전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준혁 씨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판세를 뒤집어 유죄 판결의 재판을 비극적인 복수극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준혁 씨의 비난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끝낼 때까지. 준혁 씨의 고함과 미나 씨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식장 전체가 반신반의하는 침묵에 잠겼을 때 아버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준혁 씨가 아닌 군중, 특히 과거의 이야기를 잘하는 옛 친구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이라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속삭임을 압도할 만큼 힘있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버지 박상철을 위한 정의를 되찾고 싶다고 했겠다. 좋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보여주마.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LED 화면이 다시 한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도 거래 내역서도 아닌 낡은 녹음 테이프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약간 지직거렸지만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 지금보다 젊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박 사장, 난 자넬 형제로 생각했네. 이 돈 적은 액수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주게. 자네가 가져간 거 맞나? 인정하고 돌려놓기만 하면
난 모든 걸 잊겠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상철, 준혁 씨, 아버지의 목소리. 오만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김 사장, 사람 잡지 말게. 자네가 뭔데 날 모함하나. 혹시 자네가 횡령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닌가? 내가 말하는데 자네가 뒤에서 하는 짓들 내가 모를 줄 알면 오산이야. 녹음은 긴장된 대화로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박 사장이 회사 돈으로 내연녀에게 별장과 외제차를 사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박 사장은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나와 내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거절했지.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 감사팀이 찾아낸 것들이다. 화면은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철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로 스캔되어 글자 하나, 도장 하나까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박 사장이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유령 회사들과 체결한 위조 증서와 가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의 해외은행 계좌 내역서에는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입금된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필 유서였습니다. 박상철의 익숙한 필체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 내가 틀렸네. 탐욕이 내 이성을 멀게 했어. 자네의 믿음을 저버렸고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몰았네. 더 이상 자네와 내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네. 모든 죄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가겠네. 부디. 가능하다면 나를 용서하고 남은 내 가족들을 도와주게. 진실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상철은 누구에게 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의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이 만들어낸 비장한 복수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정의를 찾는 효자가 아니라 그저 죄인의 아들, 아버지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려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강준혁은 얼어붙은 채 화면 속 유서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가짜야, 전부 다 가짜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는 구원을 찾듯 관객석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들,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사실 아니죠. 저희 아버지 억울한 거 맞죠? 백발의 신사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박상철 모두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준혁 씨를 연민과 엄격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우리는 이미 15년 전에 진실을 알고 있었단다. 김 회장은 내 아버지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분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게야. 너는 아버지를 위해 죄를 갚으며 살았어야지. 이렇게 계속 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됐어. 네가 내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욕되게 한 것이다. 어른의 말은 준혁 씨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마지막 망치질 같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 뒤틀린 광적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맹목적인 증오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복수극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닌 적나라하고 치욕적인 진실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진실은 법정이 아닌 바로 양심과 대중 앞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강준혁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여전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인간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슬프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식장 전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극에 압도당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그 결말은 그들이 본 어떤 영화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진 원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아버지도 옛 친구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연극의 막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목소리, 심판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객 여러분, 제 딸의 기쁜 날을 이런 공개 재판으로 만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악성 종양은 뿌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져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대룡그룹을 지키고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그리고는 군중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 대룡그룹 회장 김진태는 이 결혼식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선언은 천둥소리처럼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파혼. 당연한 결말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여전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미나 씨와 강준혁 씨의 사기, 재산 탈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양옆과 정문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팀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미리 배치해둔 그룹의 전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무대로 올라와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어 하객 구역과 범죄자 구역을 분리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와. 준혁 씨는 광기에서 공포로 바뀌어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자신을 제압하자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결혼식장이야. 당신들은 사람을 체포할 권리가 없어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지 당신과 유미나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머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잃었던 유미나도 2명의 여성 경호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눈앞의 광경을 보자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준혁 씨가 시킨 거예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제발요. 하지만 모든 애원은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하객 같지 않은 옷차림을 한 남자들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강준혁, 이 개자식, 내 돈 갚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빚 다 갚는다며 이 사기꾼아. 알고 보니 그들은 준혁 씨의 채권자들, 그가 거액의 빚을 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역시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로 파티에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준혁 씨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지금 광경은 액션 영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어머니는 체포되고 사채업자들은 빚독촉을 하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값비싼 순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제압당한 강준혁의 모습, 처절하게 우는 유미나의 모습, 울부짖는 채권자들의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건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상류사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등 뒤로 물러나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이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너무나도 어색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제 결혼식은 심판의 무대가 되었고 공개 재판이 되었으며
온 세상이 구경하는 서커스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상하리만치 후련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연극의 막은 마침내 내려왔습니다. 그 막 아래에는 거짓된 사랑과 맹목적인 복수,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파괴한 두 인간의 미래가 함께 묻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날 오후의 비는 폭포수처럼 맹렬하고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방금 드러난 모든 추악함과 거짓을 씻어내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제 비극적인 결혼식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끝났고 상류 사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룹의 보안팀이 강준혁과 유미나를 제압한 직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더러워진 하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새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물과 빗물로 화장이 번진 채였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의 비톡촉 고함과 언론의 끊임없는 플래시 세례, 그리고 수백 명의 경멸과 연민이 섞인 시선 속에서 떠났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두 주연 배우는 자신들의 연기에 대해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피곤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과 결혼식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강준혁과 유미나는 죄를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미나 씨는 울면서 자신이 강준혁에게 협박당했고 그의 감정에 조종당해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혁 씨는 오히려 미나 씨가 주범이며 자신의 복수심을 이용해 재산 탈취 음모를 꾸몄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영상,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은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은 6개월 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피해자이자 중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안에 앉아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니 더 이상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준혁 씨는 초췌하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멋졌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에는 더 이상 교활한 자신감이 아닌 넉나간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미나 씨는 깡마르고 한때 날카로웠던 아름다움은 쾌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모든 죄와 비열한 음모를 낱낱이 밝히는 공소장을 들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법원은 아주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강준혁, 본명 박준혁은 무기징역을, 적극적인 공범인 유미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몰수되었습니다. 유령 회사였던 V택탱은 파산을 선고받았고 채권자들은 허망하게 자신들의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과 맹목적인 증오의 대가는 철창 속에서 썩어갈 평생이었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미나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준혁 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도 그가 15년간 공들여온 계획이 이렇게나 비참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대룡그룹은 아버지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위기 대응 덕분에 명예가 훼손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직접 사기 음모를 폭로한 사건은 그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리더로 각인시켰습니다.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은 대룡의 투명성과 견고함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그룹은 유미나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15년 전 박상철 사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깨끗하게 바로잡혔습니다. 모두들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맹목적인 복수 음모의 피해자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후 제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지만 예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호기심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배우며 보냈습니다. 준혁 씨가 그토록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개성있고 강인한 느낌의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저는 과거를 사랑에 순진하고 약했던 김서윤의 이미지를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풍파를 겪으신 후 역시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고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두 부녀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음속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신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인생의 복잡함에 대해 가장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진정한 남자의 배짱과 결단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점차 아물어갔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준혁 씨와 미나 씨의 모습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미래를, 제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도 마냥 즐기기만 하는 온실 속 화초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폭풍은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을 빚어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제 인생의 낡은 한 챕터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제 손으로 새로운 챕터, 폭풍 뒤에 새벽이라는 이름의 챕터를 써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세상의 전부인 꿈 많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면 굳건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미소, 그리고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를 가진 29살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인생의 첫 시련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더 강하게 탈바꿈하고 재탄생하도록 돕는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저는 여행을 가거나 여유를 즐기는 대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아닌 바로 아버지의 회사, 대룡그룹에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개발팀의 평범한 대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로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읽고 모든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땡볕이 내리쬐는 공사 현장에서 구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노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사업적 감각과 현대적인 마케팅 지식과 결합하여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획기적인 경영 전략을 제안했고 그룹이 여러 대형 입찰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저는 평사원에서 그룹의 대표 이사로 임명되어 아버지가 완전히 믿고 중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룹 직원들도 이제는 모두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철의 여인, 대룡의 강철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몸에 꼭 맞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스타일링했습니다. 저는 대룡타워 최고층에 있는 제 사무실,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넓은 방에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리더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회의실에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보고했습니다. 바로 가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훨씬 차분하고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제 아버지 뻘되는 이사들과 원로 임원들로 구성된 이 사회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처럼 주눅들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주재자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아버지만이 앉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참석하셨지만 방 한쪽 구석의 겸손한 자리에 앉아 고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말 안심하고 평생의 노력을 제게 맡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료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전략적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대룡의 위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고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밖에 모르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과 숫자,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다루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계획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넓은 회의실에 저와 아버지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좀처럼 하지 않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서윤아. 아버지가 약간 목이 맨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늘에 있는 내 엄마도 분명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할 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해에 폭풍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날갯짓하지 못하는 아기 새였을 거예요. 다 지난 일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그룹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망설이셨습니다. 일 때문에 내 자신의 행복을 잊지는 말아라. 언젠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줄 자격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아비는 여전히 바란다. 저는 창밖으로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 제 행복은 더 이상 어떤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제 행복은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대룡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폭풍우를 겪었고 넘어졌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더 강하고 더 굳건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제 인생의 새벽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여성의 가치는 옆에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 주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 때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저 밖의 하늘은 여전히 아주 넓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달콤함, 고통, 분노,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환희까지 모든 감정이 담긴 한 편의 긴 드라마를 함께했습니다. 결혼식이 재판으로 변해버린 김서윤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넘어
인생과 인간 마음의 복잡한 이면을 비추는 큰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막이 내리고 악인들이 죗값을 치렀을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통쾌함보다는 우리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더 현명한,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귀중한 교훈에 대한 깊은 성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아마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경각심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온전히 믿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서윤 씨가 준혁 씨에게 바쳤던 사랑은 순수하고 의심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마음, 믿음, 그리고 넓은 미래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맹목적인 믿음, 이해와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믿음이 그녀를 거의 벼랑 끝으로 내몰 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현명함과 함께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로맨틱한 행동뿐만 아니라 진실된 행동, 계산 없는 존중과 희생을 통해 표현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되 이성으로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핵심 가치와 인격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단지 겉으로 번지르르한 약속에만 빠져들지 말고요. 강준혁과 유미나의 완벽한 겉모습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이 가장 많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절대적인 완벽함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함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우리가 김진태 회장님을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깊은 교훈은 바로 역경에 맞서는 침착함과 지혜의 가치입니다.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 서윤 씨와 같을 것입니다. 소리치고 분노하고 당장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싶어 하죠. 감정은 인간적이지만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대개 해로운 결과만을 낳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였던 김 회장님은 우리에게 침묵과 인내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과 딸이 속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슬픔을 억누르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더 큰 덫을 놓았습니다. 그는 폭력이나 욕설로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과 정의를 이용해 적을 심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부당함, 배신, 혹은 소인배들의 모함을 적지 않게 겪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화내지 말고 서둘러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자신을 약자로 만들 뿐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깊게 숨을 쉬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간을 들여 자신을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가장 현명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때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반격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혜와 침착함이야말로 어떤 적도 대항할 수 없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인간적이고 영감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재생의 힘일 것입니다. 서윤 씨는 단 하룻밤 만에 행복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 믿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무너져 영원히 고통과 원망 속에서 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배신을 값비싼 교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꿈 많던 소녀에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철의 여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그녀가 새로운 사랑, 기댈 수 있는 다른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바로 그녀가 더 강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복은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손 안에 자신이 만들어내는 가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특히 여성분들에게 보내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과거의 고통이 현재와 미래의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잠시 울고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하지만 그 후에는 눈물을 닦고 더 강하게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지식에, 커리어에, 그리고 재정적, 정신적 독립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섰을 때, 당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때, 그 어떤 폭풍우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견고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교훈을 줍니다. 서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에서 더 현명하게 살고 역경 앞에서 더 침착하며 항상 자기 자신의 재생 능력을 믿으십시오. 모든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새벽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테니까요. 경청해 주시고 여유로운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와 교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